네, 안녕하세요. 인사받은 휴넷의 홍정민 수장입니다. 저는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마 여기 교수님들이랑 좀 다르게 사회생활을 이제 기업에서 시작을 했고요. 전공은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이제 교육 업무라고 해서 HRD라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이 업무만 한 25년 정도 했고요. 아마도 여기 대학에서 불러주시는 것도 에듀테크라는 책, 에듀테크의 미래 이런 책들을 써서 좀 불러주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제 최근에 디지털 교육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무하고 개발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물론 사이버 대학이지만 한두 가지라도 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기업에 있다 보니까요. 2019년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2019년에 경제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마다 기업에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기업의 미래야.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로 바꿀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면서 각자 경쟁하듯이 모두 다 삼성, LG, SK 할 것 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라는 걸 2019년 막 세웁니다. 근데 이걸 세우던 중에 2020년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이러면서 본인이 세웠던 기업들마다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디지털화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회장인데요. 이분이 2020년 4월에 개발자들 연례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준비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2년 정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2달 만에 완성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도 더 이상 좀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저는 기업교육 현장에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예 그냥 숙박교육을 없애버렸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아예 그냥 숙박교육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과정은 긴 교육과정에서 오프라인 점점 짧아지고 온라인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고, 특히 학습자들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기업에 있는 학습자들을 보면 오프라인으로 부르는 걸 MZ세대 중심으로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같은 방을 써서 자야 돼 이러면서 숙박교육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충분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오프라인으로 해?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런 디지털화된 시대의 컨텐츠 시장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컨텐츠의 미래라는 곳에 좀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한번 2000년으로 같이 돌아가 보실까요? 2000년도에 음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MP3, 네. 카세트 테이프, CD. 그러니까 음반을 통한 소비가 아마 대부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0년도만 하더라도 90% 정도가 음반을 통한 컨텐츠 소비였습니다. 근데 디지털화된 시장의 컨텐츠의 특성을 보면 2014년에 돼서 보니까 디지털이 쭉 진행됐잖아요. 음반을 통해서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10% 언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거의 안 들으시잖아요. 점점 대신에 과거에는 음반을 통한 컨텐츠 소비가 되게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다운로드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도 현재 라디오 같은 것도 듣고요. 되게 다양한 채널로 컨텐츠를 소비하더라는 겁니다. 디지털화된 시장의 컨텐츠 소비의 특성은 뭐냐면 기술의 발달로 내가 원하는 채널로 컨텐츠를 소비하더라는 거죠. 한 번만 더 돌아가 볼까요? 2000년도에 혹시 영상 컨텐츠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도 안 보셨나요? 네. DVD나 뭐 CD롬이나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 VHS 기억나시죠? 네. 다 고개를 끄덕이시고 보니까 제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네. 비디오 테이프.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영상을. 티빙, 넷플릭스, 유튜브, 공중파도 보시고, 다운로드 보고, 내가 원하는 채널로 컨텐츠를 즐기다는 겁니다. 교육은요? 교육 컨텐츠는요? 학습자들이 원하는 채널로 학습을 하고 있나요? 유독 가장 늦은 게 바로 이 교육 쪽인 것 같아요. 교육 컨텐츠는 오프라인 아니면 일원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 교육은 좀 빠르잖아요. 기업 교육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2009년만 하더라도 오프라인 교육이 약 77% 정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게 쭉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기업 교육 시장은 2016년에 32% 정도가 오프라인으로 바뀌고 여러분들 많이 쓰는 라이브 교육이 13%, 온라인이 26% 바뀌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화돼 있죠. 근데 이제 유독 우리나라만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2000년도까지 90% 이상이 오프라인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오프라인 교육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을 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가 지금 사이버 대학원처럼 이러닝 형식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아마 사이버 대학원이나 사이버 대학이 코로나를 겪으면 상당히 성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강의인 마이크로 러닝, 그리고 벌추얼 러닝이라고 라이브 교육을 하는데요. 아마 사이버 대학에서는 일부 라이브 교육을 많이 진행하셨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게 일반화됐습니다. 제가 2019년 11월에 한 100명 정도 있는 강의장에서 줌 들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단 한 명도 모르셨어요, 솔직히. 줌이 뭐야? 다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네, 전 국민이 아는 단어, 불과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라이브 교육이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세팅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온오프라인은 성능 교육 과정인 플립 러닝, 그러니까 브랜디드 러닝, 이런 방식도 상당히 디지털,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 러닝 방식으로 많이 확장된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기 다 교육 전문이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각각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각각의 특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들이.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이 하나의 툴로 생각해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효과가 되게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이 누가 아프면 계속 주사만 안 맞추잖아요. 어떨 때는 주사도 맞추고 어떨 때는 알약도 투입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디지털 교육 방식들은 각각의 학습자들의 상황과 학습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을 처방해 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디지털 학습의 방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다들 아시니까 마이크로 러닝만 잠깐 설명드리고 플립런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마이크로 러닝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짤방 들어보셨나요? 짤방. 네. 젊어 보이시긴 하시는데. 네. 짧은 강의, 짧은 방송을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72초 TV 들어보셨나요? 72초 TV. 네. 젊은 감각은 아니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72초짜리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나 TVN에 가끔 보실 수 있는데 1시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2초짜리 드라마를 해서 되게 짧게 드라마를 하는 거고, 43초 TV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까요? 이 회사는 나오자마자 좀 망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43초짜리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왜 망했냐면, 왜 43초 TV냐면 20대 젊은 분들이 모바일 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초? 네. 43.1초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강의를 되게 좀 기업 교육부터 시작된 용어인데 영어로 표현한 게 바로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단어입니다. 짤강이라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카라토거슨이나 샤노티돈 두 분이 이끌어 가시는데 5분 이내로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컨텐츠를 바로 이 마이크로 러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 러닝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저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1위부터 한 50위까지 쭉 나열을 해요. 인기 순위로 나열을 하고, 그거의 평균 러닝 타임, 평균 재생 시간을 재면 몇 분 정도로 나올까요? 도와주십시오. 구로에서 저 눈 먹고 왔습니다. 네. 15분보다 훨씬 짧습니다. 7분보다 훨씬 짧아요. 네. 5분보다 짧아요. 네, 3분 거의 비슷해요. 2분 43초 정도예요. 유튜브는 거의 모바일로 보잖아요. 모바일로 보니까 이게 되게 짧다라는 겁니다.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마이크로 러닝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들의 90% 이상은 이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대요. 모바일일까요? PC일까요? TV일까요? 교실일까요? 네. 모바일이겠죠.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모바일 점유율을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교육만 안 그런 것 같아요. 학습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널이 어디죠? PC 아닙니다. 모바일입니다. 그런데 수업이 오면 모바일을 뺏어버리죠.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전부 다 필기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어떻게 모바일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게 만들까가 또 이 경희사이버대의 또 하나의 또 과제가 될 거고요. 그때 그렇다면 뭐다? 모바일에 적합한 컨텐츠는 뭐다? 길다 짧다?
짧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뭘 모르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나요? 교수님한테 물어보나요? 총장님한테 물어보나요?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네, 네이버나 유튜브. 네. 검색을 통한 컨텐츠 소비가 새롭게 교육학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엔 뭘 모르면 내가 수강 신청을 하고 교실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뭘 모르면 바로 검색하고 학습한 다음에 활용하는 새로운 패턴이 지금 생겨버렸다는 거죠. 근데 검색에 걸리는 컨텐츠는 어떨까요? 길까요? 짧을까요? 짧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닝, 짧은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MZ 세대들이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제 또 알파 세대까지 지금 등장하고 곧 올라올 겁니다.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으로.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떨까요? 알파 세대들은 3분도 길어요. 릴스, 쇼츠, 40초짜리 틱톡, 40초짜리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40초짜리 컨텐츠 보는 애들한테 75분짜리 컨텐츠를 수업시켜요. 좋아할까요? 짧은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 모바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IBM에서는 2016년에 우리 기업의 직원들을 가장 육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마이크로 러닝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 벌추얼 러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마이크로 러닝이다 선언을 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하냐면 되게 짧게 만들고 IBM의 왓슨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1대1로 맞춤형으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구성합니다. 근데 보통 이러닝 사이트가 1000명 미만이었다 그랬거든요. IBM이 2016년 전에는. 지금은 현재 한 3만 명, 4만 명이 되는 사이트로 발전돼 있어요. 주로 이러닝 사이트다 아니면 사이버 대학원 사이트를 가면 딱 접속하자마자 과목 나오고 진도율 수료율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IBM의 유어런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직접 들어가 보시면 그냥 유튜브처럼 생겼어요. 땡땡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하나 들어오는데 어떤 의뢰가 들어오냐면 이러닝 사이트를 너무 싫어한대요. 직원들이.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70% 정도가 이 이러닝 사이트에 대해서 불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에서 학습 사이트는 주로 인기가 좀 많아요. 복리후생적인 차원이라서 좀 인기가 많은데 여기는 70%가량이 거의 불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안에 들어가서 좀 컨설팅도 해보고 하니까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원인이 뭐냐면 학습자들이 뭐라 얘기하면 모바일로 학습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모바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희롱 예방 과정이라든지 정보보호 과정, 법정 과정 있잖아요. 이 마감일 때 땡땡카드사에 공용 PC가 2대 있거든요. 그 앞에 줄을 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컨텐츠를 되게 짧게 만들어 드리고 모바일로 최적화해 드립니다. 이랬더니 골칫덩어리였던 이러닝 사이트가 접속률이 9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컨텐츠를 마이크로러닝으로 다 바꿔야 돼요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마이크로러닝도 하나의 툴이고 이러닝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벌추얼 러닝도 툴이라는 거죠. 오레일리라는 곳에서 교육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학습자들 조사해 봤어요. 긴 교육 과정이 좋아요? 짧은 교육 과정이 좋아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긴 교육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피라미드 형태가 나오고 짧은 교육 과정을 선호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역피라미드 형태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보자일수록 어떻다? 긴 교육 과정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숙련자가 되면 될수록 짧은 교육 과정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러닝과 매크로러닝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 숙련도에 따라서 매칭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는 이렇게 개발하거든요.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2017년부터 휴넷은 마이크로 러닝 퍼스트라는 방식을 썼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러닝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25분짜리예요. 여기는 75분이잖아요. 대학은 교육부 기준은 75분인데 저희는 노동부 기준은 25분입니다. 먼저 이러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쪼개가지고 마이크로 러닝 서비스를 했거든요. 이랬더니 학습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거 쪼갰죠. 앞뒤가 찜찜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아예 마이크로 러닝 퍼스트 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뭐냐면 이걸 이러닝을 16개를 만들고 쪼개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러닝을 60개를 먼저 만든 다음에 뭉쳐봤어요. 이렇게 개발 방식을 바꿨어요. 되게 작은 변화였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왜냐면 딱딱 어댑티브 러닝 학습도 가능하고 검색에 정확하게 걸려요. 그래서 일단 짧은 단위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레고 블록 형식으로 모아두는 형식을 좀 고려해 보시면 저희가 충분히 좀 효과를 봤던 방식이라서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고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플립 러닝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디지털 러닝에 대한 얘기를, 이러닝, 디지털 러닝, 그리고 에듀테크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온라인 교육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도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오프라인 교육만큼 효과적이진 않아요. 효과성이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신에 제가 처음에 이러닝을 접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올라왔어요. 오프라인이 100이었다면 온라인 교육의 효과가 뭐 20, 30이었다면 지금은 7, 80까지 올라오는 기술들이 됐습니다. 근데 온라인 교육의 그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자들의 인게이지먼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몰입이. 온라인상으로 갖다 놓으면.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교육이나 사회면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학습의 학습 격차라는 단어입니다. 학습 격차. 그러니까 즉 상위 10%의 학생들은 어떻죠?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든 뭐 책을 던져주든 공부를 어떻게 하죠?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위 10%는요. 무릎을 꿇고 빌어도 초코파이 2박스 사줘도 절대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80%예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다? 중간에 80%가 점점 하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위 10%와 하위 90%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디지털 교육의 학습 격차의 심화 현상이라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퀴즈를 또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크 아시잖아요, 무크. 네. 코세라, 에덱스, 유다시티, 그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그냥 서비스하는 곳이잖아요. 무크의 수료율이, 평균 수료율이 몇 %나 될까요? 가 퀴즈입니다. 네. 이번에 또 도와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20%보다 낮아요. 네. 10%보다 더 낮아요. 네. 3%보다 높습니다. 5에서 10% 정도예요. 7.5% 정도입니다. 어떻죠? 네. 컨텐츠는 세계 최고의 컨텐츠예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교수 중에서도 1타 아니면 찍지 못하는 게 무크 강의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교육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컨텐츠의 영역과 매니지먼트 앤 케어 영역이 있습니다. 컨텐츠 영역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 매니지먼트 케어 영역이라고 해서 학습 환경이라든지,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이 있다 보니까 여기 학습 환경도 있고 여기 앞에 물도 있고 교육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저랑 아이 컨택도 가능하고 퀴즈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 매니지먼트 케어 부분이 오프라인상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학이 그동안 발전하면서 이 매니지먼트 케어와 관련된 악스 이론이라든지 어텐션 이론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탁 넘어갔을 때 뭐만 넘어갔다? 컨텐츠만 넘어갔어요. 메일 하나 보내고 문자 하나 보내고 끝. 학습자들은 어떨까요? 학습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오프라인상에서는 다 일일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눈치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데 온라인은 혼자예요. 이러면서 지금 무크가 하도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수료율이 너는 낮잖아 라고 하면서. 근데 코세라라는 곳에서 시그니처 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시그니처한 프로그램이에요. 나를 괴롭혀줘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온라인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을 건데 3개 과목을 들을 건데 나를 괴롭혀줘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심지어 유료예요. 한 8만 원 내지 9만 원을 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도를 안 나가면 문자 오고 카톡 오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과제 제출 안 하면 막 전화 오고 막 하는 거예요. 되게 괴롭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7.5%에서 몇 %까지 올라갔을까요? 수료율이 50%를 넘어갑니다. 거의 7배가 더 높다라는 거죠. 디지털 학습에서는 컨텐츠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다고요? 매니지먼트 케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휘되냐면 인게이지먼트입니다. 학습 몰입이 좀 어려워요. 온라인상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 집중력이 상당히 흐트러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러닝 인게이지먼트를 어떻게 높일 거냐가 되게 이 온라인 학습, 즉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학습의 최대 화두고, 각각의 좀 3가지 정도가 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맞춰주면, 퍼스널라이즈드, 즉 나한테 맞춤형 컨텐츠는 보드라는 겁니다. 온라인상이라도 내가 꼭 필요한 컨텐츠는 온라인에도 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큐레이션이나 맞춤형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더군다나 인공지능 때문에요. 두 번째는 학습 동기부여가 될 게 오프라인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학습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게 온라인 학습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셜입니다. 온라인 학습은 어떻다? 일반적으로 되게 외롭습니다. 온라인 강의 듣고 계시면 어떠세요? 좀 외롭지 않으세요? 여긴 다 이 교수님들이 많으시니까 온라인 강의 하실 때 어떠세요? 줌으로 하실 때 좀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그 줌 강의 꽤 가끔 하는데 줌 강의 할 때 어떨 때는 한 50명이 들어와 있는데 카메라가 50개가 다 꺼진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제가 뭐 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퀴즈를 내면 답변을 해주시기 하는데 학습자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외로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어떻게 함께 학습하게 외롭지 않게 하는 게 이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되게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죠. 각각의 예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쿠팡맨들의 쿠팡 교육을 하거든요. 쿠팡맨들의 교육을 하는데 어떠세요, 쿠팡맨들? 아파트에 앉아보시면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러닝 사이트로 만들어졌어요. 짧게 영상을 보시라고.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못 들으세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리려고 딱 들어가시자마자,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본인이 좋아하는 7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좀 설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7가지 키워드가 맞는 컨텐츠만 계속 보여주게 만들었죠.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동기부여 요소를 넣는데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컨텐츠를 보거나 아니면 컨텐츠에 대해서 댓글을 남길 때마다 포인트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실제 쿠팡몰에서 직접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이랬더니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학습하는 쿠팡맨이 등장했어요. 네. 동기부여가 어떤 요소든 간에 학습 동기부여가 온라인 학습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알았고요. 두 번째는 외롭지 않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소셜 러닝의 중요성. 스탠포드 대학에서 온라인 학습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혼자 한번 하게 만들어 왔어요. 한 학기 동안 혼자 하게 만들었더니 학습 수료율이 한 2%밖에 안 나와요. 혼자 했더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겁니다. 그냥 조편성만 해줬어요.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단톡방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에다가 6명씩 조편성을 해준 거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함께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봐 라고 했더니 결과가 정확하게 11배가 뜁니다. 22%가 뜨죠. 이렇게 각각의 단톡방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데다가 조교를 넣어서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한번 해주게 해봤어요. 이랬더니 22배가 뜁니다. 44%. 결국 지금 아까 무크의 사례인데요. 상당히 한 거의 5에서 10%로 귀결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학습자들이 좀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좀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스프링박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쪽에 스프링박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예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데 취업 교육 사이트예요. 미국에 있는 취업 교육 사이트인데 프로그램이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짜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 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딱 누가 붙냐면 딱 가자마자 메일이 하나 와요. 전 당신의 멘토인 제임스입니다 라고 메일이 와요. 앞으로 3개월 동안 끝까지 같이 가요 하면서 이 사람이 중간에 이 학습 현황을 보면서 메일도 보내주고 채팅도 해주고 끝까지 같이 온라인상으로 호흡을 같이 해줘요. 여긴 몇 프로일까요? 수료율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서 직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 넘어갑니다. 90% 가까워요. 네. 온라인 교육이라도 어떻게 매니지먼트 케어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학습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저는 특히 강조하는 게 정말 달라요. 제가 GS 칼텍스에 이제 후배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러닝을 한 달 동안 듣는데 이러닝을 들을 때마다 다 조편성을 해줘요. 단톡방으로. 이러닝을 듣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이러닝 과정을 운영할 때 이 운영자를 보고 학습자들이 선택을 해요. 결국 큰 플랫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온라인 교육을 이해하고 어떻게 정성을 들였을 때, 적절한 기술을 썼을 때 그 학습 효과의 차이는 너무나 크게 난다는 거죠.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이 작은 정성 하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수자들 그리고 교육 운영자들의 디지털 마인드와 에듀테크 학습 설계를 높이는 게 상당히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그동안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도 지금 5,000개, 6,000개 기업이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달라요. 교육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효과가.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정말 교육 담당자의 마인드, 디지털을 활용하려는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게미피케이션, 그러니까 학습 동기를 하려면 게미피케이션 방식인데, 게미피케이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PBL입니다. 포인트, 배지, 레벨, 리더보드. 포인트 아까 쿠팡처럼 주는 방식, 배지라는 방식은 그 스타벅스 도장 찍는 것처럼 학습 미션을 달성하거나 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이고요. 여기는 레벨, 평민, 귀족, 왕족, 왕신 이렇게 레벨을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벨이라는 방식은 좀 별로지 않나라고 했는데, 제가 한 4개월 전인가 저희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되게 열심히 이러닝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기부여도 해줄 겸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소장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15분만 더 공부하면 왕족으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효과적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리더보드라고 경쟁 요소를 자극해 주는 부분이에요. 학습 참여율, 학습 성취도율 1위부터 10위를 계속 보여주는 방식인데, 리더보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방식은 자주 바꿔주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즉 1년 내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1위는 홍길동,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가 게미피케이션이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바꿔주는 게 리더보드는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사례만 하나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BGF 리테일의 CU라는 회사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원 대상으로 8개 컨텐츠를 꼭 봐야 되는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지 형태로 만들어 드렸어요. 배지 형태로 만들어 드리고, 여기다 하나를 들으면 여기에 클릭을 깜빡깜빡거립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OX 내지는 사지선다로 출제되는데, 이 문제가 출제돼서 맞추면 CU 포인트 1000포인트를 주는 형태로 이벤트를 해봤어요. 하도 안 듣는다 그래서 이벤트를 이제 준비한 거거든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정확하게 모바일 방문자 수가 4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학습 동기부여하고 외롭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맞춤형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 좀 염두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지금 뭐 챗GPT도 그렇고, AI가 그러면 교육이 어디에 쓰이냐라고 하면 흔히 그냥 큐레이션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JD 딜런의 앵소니 파이의 AI 관련 교육에는 상당히 탑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은 설계부터 관리, 운영까지 AI는 전반적인 학습 영역을 오그멘테이션 해준다. 즉 위로 올려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한 5가지 영역이 대표적인데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챗GPT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그냥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챗GPT 사례를 가져왔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성형 AI, 챗GPT는 텍스트나 이미지인데 최근에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라서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영상까지 다 만들어주는 생성형 AI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성형 AI로 이러닝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러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제가 얘한테 시킵니다. 신입사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커리큘럼 작성해 주라고 했더니 딱 12주차짜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25년 동안 많이 설계해 봤을 거잖아요. 근데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필요하면 학습 목표가 필요하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작성해 주라고 했는데 5개를 작성해 준 케이스예요. 조금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육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이제 강의 스크립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챗GPT 중에서 모듈 1의 주제 1인 효과적인 리스닝 스킬에 대해서 딱 떼어가지고 가서 효과적인 리스닝 스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강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라고 했더니 3분짜리 강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준 거예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강의 스크립트도 있어요. 이제 교환이 필요하잖아요. 교환도 제가 만들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감마점 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마 A라고 해서 여기다가 텍스트 변환을 클릭하고 그 아까 강의 스크립트 있잖아요. 그거를 넣었어요. 넣어서 이제 어조, 청중, 언어 지정을 가능하고 문서 형식이랑 PPT를 한 10장에서 14장 정도로, 11장 정도로 만들어주라고 했더니 얘가 11장 정도로 만들어준 케이스예요. PPT를 만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죠? 교환도 있고, 강의 스크립트도 있으니까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영상도 이제 제가 찍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클레온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벌추얼 휴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가상인물들이에요. 여기 한 명을 클릭하고 나서 아까 텍스트, 강의 스크립트 텍스트를 여기다 오려붙이고 음성 설정하고 PPT는 아까 만든 뒤에 깔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효과적인 리스닝 스킬 향상에 대해 강의를
저는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리스닝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효과적인 리스닝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리스닝의 중요성과 활성 리스닝 및 표현어적 신호에 대한 해석을 연습하겠습니다. 리스닝은 말 그대로 듣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볼게요. 3분짜리 컨텐츠로 만들어준 케이스고요. 제가 여기까지 만드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9시부터 시작했거든요. 출근하자마자. 이게 많이 걸렸어요. 이게 400자까지밖에 안 들어가서 강의 스크립트를 400자로 나누고 PPT가 요게 좀 많이 걸렸어요. 11시 정도에 끝났어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11시 정도에 끝났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죠? 형상평가랑 학습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냥 형상평가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챗GPT한테 강의 스크립트 두고 이거 가지고 다지선당으로 2문제 출제해줘. 문제 출제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컴백 방식으로 해서 해설 달아주고 마음에 안 들어 오지선으로 바꿔주고 아니야 OX로 자유자재로 문제를 조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거기를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줘. 3가지로 정리해줍니다. 이러닝 컨텐츠를 만들면 딱 7가지가 필요합니다. 커리큘럼, 학습 목표, 강의 스크립트, 교환, 영상, 학습 정리, 그리고 형성평가까지. 7가지가 딱 필요한데요. 7가지 중에서 제가 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입사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만들 거야 라는 만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부족한데, 조금만 더 기술이 발달되면, 저 혼자서 그냥 하루에 한 2-3개 정도? 24시간짜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직은 좀 멉니다.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이 챗GPT를 활용하실 때 좀 반드시 염두해 주시는 건 얘는 인사이트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틀린 게 많습니다. 할루시네이션에서 거짓말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이 아이폰을 구매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1862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정말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 즉 항상 초안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직은요. 그리고 데이터가 현재 GPT는 2022년까지만 올라와 있거든요. GPT-4나 이렇게 가면 더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초안 정도, 즉,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비서 역할 정도로 쓰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고, 크게 또 큐레이션 여기는 이제 아예 좀 이미지까지 달리라는 사이트에 가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제가 이미지까지 만들어버린 사이트에 GPT-4 요즘 다 해주거든요.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큐레이션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큐레이션도 많이 씁니다. 즉, 학습자와 컨텐츠를 큐레이션에서 시각에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큐레이션을 할 때 항상 여쭤보시는데, 인공지능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데, 학습자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컨텐츠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큐레이션이 정확해져요. 근데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인공지능에서 큐레이션 해줘요. 학습자 정보는, 개인정보들은 줄 수 없어. 그러면 못 해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많아야 돼요. 학습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컨텐츠 정보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매칭시키는 게 큐레이션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인공지능이 아니라 데이터가 먼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먼저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번째는 지금 챗봇이 많이 쓰고 있는데 운영 역할에서 챗봇의 역할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컨시어즈 역할, 안내자로서 교육 내용 연수 대상 안내, 진행 방법 안내, 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 정도만 지금 챗봇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좀 진화하고 있어서 학습 데이터 분석, 수료율 예측에 따른 맞춤형 학습 동료, 실시간 질의응답까지 이 챗봇이란 채널 자체가 교육 운영적인 요소로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분석 및 관리인데 대시보드라는 기능입니다. 실제 동남발전에서 쓰고 있는 기능인데 이런 거 지금 보시면서 교육 설계하면 어떠실까요? 현재 교육 신청 인원, 신청 금액, 수료 등의 월별 정보 그래프, 직급, 직무, 직책, 부서별 교육 진행 현황 확인, 연수하는 이용자의 교육 시간 확인, 접속 시간 확인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시면 할 수 있어요. 이걸 대시보드라 얘기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교육 운영자다라고 하면은 교육 접속 시간이 9시가 제일 많아요. 9시가 제일 많으면 몇 시에 동료 메일을 보내면 되죠? 8시 한 40분 정도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로 교육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좀 앞에서 5분을 더 써서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가장 여쭤보시는 게 우리 교육 전문가들의 미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이게 큐비나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큐비나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일본에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학원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이 학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면 패드를 하나 줘요. 등원을 하자마자 패드를 하나 주면 여기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위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적어요. 풀이 과정을 적으면 이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대로 읽어드려서 이 친구의 수학에 대한 역량의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조금씩 올려주는 게 이 수학 학원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젠노 겐키라는 이 창업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건 누가 더 잘한다?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고 아이들과 함께 학습 경로를 설계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다? 선생님밖에 할 수 없다 얘기를 해요. 여기 반드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면담의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등원을 하자마자 면담을 하고요. 오늘은 이런 걸 학습을 하고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한번 풀어봐 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들어가서 나오면 데이터가 쭉 뜹니다. 데이터가 쭉 뜨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같이 풀어볼까?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연습을 더 해보자 하면서 학습 경로를 바꿔주기도 해요. 그리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에 중학교 1학년 정도를 수학을 마스터하려면 일반적인 학원들은 200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이 학원은 몇 시간 만에 끝낼까요? 네, 32시간 만에 끝내요. 7배가 효과적이죠. 결국 여기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학학원이라 소개를 많이 하는데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인공지능과 사람이 가장 잘 결합된 교육 방식이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즉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잘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너무 어려워요. 즉 복잡한 계산 문제는 사람이 어려운데 인공지능은 너무 쉽고요. 골목길 피해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은 너무 쉬운데 인공지능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미래를 육성해내는 교육 업무입니다.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일까요? 가장 적절한 조합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교육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블룸의 텍소노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학적으로. 교육학의 학습 목표의 위기 구조로 해서 기억하고 이해시키는 거는 하위 목표에 해당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블룸의 이론이에요. 여기는 모셔와 바프레데슨의 교육이 필요한 순간, 모멘트 오브 니드라는 이론이거든요. 교육이 언제 필요하냐면 처음 배울 때, 더 알고자 할 때, 배운 걸 적용하고자 할 때, 아니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큰 변화가 필요할 때 교육을 필요로 해요. 근데 지금까지 교육은 다 어디 있었다? 너무 아래쪽입니다. 신입사원 교육만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학습자들은 정말 멘붕이에요. 시대가 엄청 바뀌고 있는데 아무도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무도 위쪽은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아래쪽은 누가 더 잘한다? 솔직히요. 유튜브가 더 잘하잖아요, 솔직히. 유튜브나 AI가 더 잘해요. 과감하게 디지털에 맡기고 더 위로 가셔야 됩니다. 학습자가 원하는 거. 이제 마지막 퀴즈가 없으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으로의 대체율, 각 직업마다의 대체율을 2016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직업, 스포츠 선수 아니면 스포츠 심판, 공인중개사 각각의 각 직업마다의 대체율을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각 직업을 태스크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 태스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쪼갠 거예요. 이 이론이 너무 좋았던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이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560개 직업에 대해서 각 직업의 대체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퀴즈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인공지능 대체율은 몇 %였을까요? 꼭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80% 훨씬 낮습니다. 30% 낮아요. 훨씬 낮아요. 20% 낮아요. 조금씩밖에 안 쓰시는데 5%보다 낮아요. 3%보다 낮습니다. 1보다 낮습니다. 네. 0.44%예요. 0.4. 가려놨는데 성직자보다도 낮아요. 네. 중고등학교 교사는 어떨까요? 1.02%밖에 안 돼요. 인사교육 담당자는 어떨까요? 기업체 저처럼 5.1%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위쪽입니다.
여기는 대체될 거예요. 근데 이 위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맥킨지에서 150년 동안 산업의 종사 인력의 변화를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줄어든 인력이 어딜까요? 농업입니다. 농업. 가장 많이 늘어난 인력이 유통 물류 쪽이에요. 2위가 어딜까요? 교육입니다. 뭐라 얘기냐면 사회가 복잡하고 변화할수록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아래쪽은 절대 아닐 겁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더 위로 가신, 과감하게 디지털로 맡기고 더 위로 가시는 여기 경희사이버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분들 계시길 바라면서 강연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